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낮은 산자락이 마을을 포근히 감싸고 좁은 논둑길 끝마다 겨울 햇살이 얇게 내려앉던 때가 있었어요. 그 마을에는 큰 길도 없고 높은 담도 없었지만 사람들은 서로의 굴뚝 연기만 보아도 어느 집에 밥이 익는지, 어느 집에 걱정이 쌓였는지 대강 알았지요. 마을 가운데에는 오래된 우물이 있었고 우물 옆에는 늘 물동이를 내려놓는 낡은 돌이 있었습니다. 그 돌 위로 안악들의 한숨과 웃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쉬어갔습니다. 그 우물에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면 한씨 집안에 오래된 기와집이 있었어요. 집은 아주 크지는 않았으나 안채와 사랑채가 반듯했고 마당 한가운데에는 비가 오면 물이 둥글게 고이는 낮은 자리가 있었습니다. 뒷새는 장독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장독대 옆에는 볕 좋은 날이면 무청과 고추가 마르곤 했지요. 부엌은 낮고 어두웠지만 늘 따뜻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 집이 오래도록 조용히 버틴 까닭은 집안의 큰며느리 서연 덕분이라고 마을 사람들은 말하곤 했습니다. 서연은 말수가 적고 걸음이 조심스러운 여인이었어요.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물을 길어오고 부엌 아궁이에 불씨를 살리고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적에는 따뜻한 물수건부터 먼저 내밀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 한경이 장에 나가면 해가 질 때까지 마당을 쓸고 볕에 널린 빨래를 거두고 저녁이 되면 문살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을 손바닥으로 막아보곤 했지요. 서연은 누구에게도 큰 소리 내지 않았고 제 몫보다 남의 몫을 먼저 챙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런 서연의 몸은 어느 해 긴 겨울을 지나며 천천히 무너졌습니다. 처음에는 찬바람을 맞으면 기침이 조금 나는 정도였고 밤에 바느질을 오래 하면 손끝이 저린 정도였어요. 그러나 날이 갈수록 기침은 깊어졌고 마른 어깨는 옷 속에서 더 가늘어졌습니다. 새벽마다 물동이를 들던 팔은 자주 떨렸고 부엌에서 일어서다 벽을 짚는 날도 늘어났지요. 그래도 서연은 밥상을 거르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그릇에는 따뜻한 국을 담고 자기 앞에는 식은 숭늉 한 그릇만 놓았습니다. 한경은 본디 나쁜 사람으로만 태어난 이는 아니었습니다. 젊은 날에는 서연의 손이 거칠어진 것을 보고 약초를 사다 준 적도 있었고 장날이면 작은 엿 한 조각을 품에 넣어와 부끄럽게 내밀던 때도 있었지요. 서연은 그 기억을 오래 간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말이 차가워져도 밤늦게 돌아와 옷에 낯선 향을 묻혀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예전의 따뜻한 눈빛이 돌아오리라 믿었습니다. 믿음은 때로 등불 같아서 기름이 다 달아도 한동안은 희미하게 흔들리는 법이었습니다. 그해 초겨울 마을 아랫길에 월매라는 젊은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월매는 웃을 때마다 입가를 손등으로 가리고 말끝을 달콤하게 낮추어 사람들의 마음을 쉽게 풀었습니다. 장터에서는 비단 끈을 고르는 눈이 밝았고 남의 말을 들을 때는 고개를 조금 기울여 마치 세상에서 가장 가엾은 사연을 듣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요. 한경은 그런 월매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처음에는 장에서 우연히 마주쳤다 했고 그 다음에는 먼 친척의 부탁이라 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아예 변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월매의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손에 쥐고 있던 바늘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마당에 그림자가 길게 누워 있었고 부엌에서는 막 끓인 보리차 냄새가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지요. 한경은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랫마을에 아는 사람이 생겼소. 집안일에 밝고 말도 고운 사람이니 가끔 드나들게 해도 흉이 되지는 않을 거요. 서연은 대답 대신 고개를 낮추었습니다. 목 안쪽에서 올라오는 기침을 삼키느라 한참이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한경의 발걸음은
자주 집 밖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이 밤기침으로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그는 문간에 신을 신은 채 서 있곤 했어요. 약은 먹었소 하고 묻는 말은 있었지만 그 말에는 머물러 살피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서연이 예, 걱정 마세요 하고 작게 답하면 한경은 기다렸다는 듯 외투를 걸치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예전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아픈 사람의 방에는 작은 소리도 북소리처럼 울리는 법이지요. 집 안에는 막순이라는 늙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막순은 서연이 처음 시집 오던 날부터 그 집 부엌을 드나든 사람이었고 한씨 집안의 장맛과 제사상 차림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등이 조금 굽고 손마디가 굵었지만 눈빛만큼은 아직도 맑았지요. 막수는 서연이 아궁이 앞에서 기침을 참는 것을 볼 때마다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막수는 조용히 물 한 사발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마님, 몸이 먼저 버텨야 집도 버팁니다. 서연은 그 말에 희미하게 웃었지만 웃음 끝에 또 기침이 묻어났습니다. 서연이 지키려 한 것은 단지 자기 자리만이 아니었습니다. 안채 처마 밑에 걸린 낡은 빗자루, 시어머니가 쓰던 멜그릇, 해마다 같은 날, 같은 자리에 올리는 제사떡, 대문 안쪽을 향해 고개 숙이는 아침 인사까지 그 모든 것이 서연에게는 집의 숨결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병들어 누워도 그 숨결만은 끊기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누가 자신을 칭찬하지 않아도 좋았고 남편이 다정한 말을 하지 않아도 좋았습니다. 다만 이 집이 부끄러운 집이 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한경의 마음은 점점 먼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는 서연이 끓여놓은 죽을 식도록 두고 월매가 보냈다는 달콤한 떡을 먼저 찾았습니다. 서연이 꿰매어 둔 버선은 당연한 듯 신고 나가면서도 월매에게 줄 고운 댕기와 향낭을 고르는 일에는 오래도록 마음을 썼지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모른 척했습니다. 남의 집 사정은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물가의 물소리 사이로도 소문은 잔물결처럼 조금씩 퍼져나갔습니다. 서연은 그 소문을 직접 듣지는 못했으나 사람들의 눈길이 달라지는 것은 느꼈습니다. 장을 보러 간 막순이 돌아오면 말수가 줄었고 우물가에서 물을 떠던 아이들이 서연을 보고 갑자기 조용해지기도 했어요. 어느 저녁 서연은 안방 문턱에 앉아 해진 저고리의 소매를 꿰매고 있었습니다. 바늘 귀가 자꾸 흐려져 실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당 밖에서 젊은 여인의 웃음소리가 살짝 들려왔습니다. 웃음은 짧았지만 서연의 가슴에는 오래 남았습니다. 월매가 처음 한씨 집 마당에 들어온 날은 흐린 오후였습니다. 하늘은 눈이 올 듯 낮게 내려앉았고 장독대 위에는 찬 기운이 희끗하게 맺혀 있었지요. 월매는 연분홍 빛이 도는 치마를 입고 손에는 작은 보자기를 들고 왔습니다. 그녀는 서연 앞에서 허리를 낮추며 언니께서 몸이 편찮다 들었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말은 고왔으나 눈은 방 안의 물건들을 빠르게 훑었습니다. 서연은 그 눈길을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경은 그런 월매를 대단히 기특하게 여겼습니다. 보시오. 세상에는 이렇게 마음 씀씀이가 고운 사람도 있소. 당신은 몸이 아프니 이제 집안일을 조금 내려놓아도 돼요. 그 말은 겉으로는 걱정 같았지만 서연의 귀에는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서연은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리고 낮게 답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직 하겠습니다. 집안의 오래된 법도는 갑자기 바꾸면 사람들이 놀랍니다. 한경은 그 말을 답답하다는 듯 흘려듣고 월매에게 따뜻한 차부터 내오라 일렀습니다. 그날 밤 서연의 열은 더 올랐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고 손발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막수는 부엌에서 말린 생강과 대추를 넣고 탕을 끓였습니다. 오래된 솥뚜껑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적막한 집안에 퍼졌지요. 서연은 이불 속에서 가만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살 사이로 들어온 바람이 등을 훑고 지나갈 때마다 몸이 작게 떨렸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한경이 돌아오면 먹을 수 있도록 죽냄비를 아랫목 가까이에 밀어두라고 막순에게 부탁했습니다. 막순은 그 부탁을 듣고 눈가를 훔쳤습니다. 마님, 이렇게 아프신데도 서방님 밥 걱정부터 하십니까? 서연은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이 집에 들어왔을 때 따뜻한 것이 있어야지요. 빈 그릇만 있으면 마음도 더 비게 됩니다. 그 말이 너무 조용해서 막수는 더는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부엌 불씨가 가끔 붉게 살아났다가 다시 잦아들었습니다. 밖에서는 대나무 울타리가 바람에 쓸리며 낮은 소리를 냈고 그 소리는 오래된 여인의 한숨처럼 길었습니다. 한경은 그 밤에도 월매를 만나러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서연의 방 앞을 지나며 그는 잠시 멈추었지만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막순이 마루 끝에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방님, 마님열이 높습니다. 오늘 밤만은 곁에 계셔야 합니다. 한경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탕을 끓였으면 되었지 않느냐. 내가 의원도 아닌데 앉아 있어 무엇 하겠느냐. 막수는 입술을 깨물었고 서연은 방 안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아픈 귀는 때로 듣고 싶지 않은 말만 더 또렷이 듣습니다. 서연은 남편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붙잡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그것은 기침으로 바뀌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손바닥으로 입을 가리고 한참을 웅크렸습니다. 한경은 그 기침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는지 문간에서 외투끈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밖에는 눈발이 아직 내리지 않았지만 공기는 이미 눈 냄새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문을 열며 늦지 않게 돌아오겠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겨울 바람 속으로 흩어졌고 누구도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대문이 닫히자 집안은 갑자기 넓고 차가워졌습니다. 서연은 이불 속에서 몸을 조금 일으키려 했지만 어지러움이 밀려와 다시 누웠습니다. 막순이 곁으로 다가와 젖은 수건을 이마에 얹어주었습니다. 마님, 아무 생각 마시고 눈을 붙이십시오. 서연은 눈을 감았으나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대문 밖으로 나간 남편의 발걸음을 따라가다가 이내 차가운 골목 끝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사랑이 식는 소리는 요란하지 않고 이렇게 문 닫히는 소리 하나로도 충분했습니다. 마을 아랫길에는 월매가 머무는 작은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 창에는 늦은 밤에도 등잔불이 환했고 처마 밑에는 새로 걸린 고운 천 조각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한경은 그 불빛을 볼 때마다 마음이 젊어진 듯 착각했습니다. 월매는 그를 맞으며 웃고 따뜻한 술을 데우고 서방님도 이제 편히 사셔야지요. 병든 사람 곁에서는 사람 기운도 함께 마릅니다. 하고 속삭였습니다.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서연을 집 밖으로 밀어내는 차가운 손이 숨어 있었습니다. 한경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큰 잘못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집에는 막순도 있고 약탕도 있으니 서연은 괜찮을 것이라고. 오랜 병은 어차피 하루아침에 낫지 않는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지요. 사람은 마음이 기울면 그 기울어진 쪽으로만 사리를 맞추게 됩니다. 한경은 월매의 웃음소리 안에서 자기 욕심을 위로받았고 그 밤 집안에서 서연이 얼마나 춥게 떨고 있는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그 시각 오래된 안방에서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기 전 서연의 손을 꼭 잡고 이 집은 큰 소리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매일 같은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다 하고 말했지요. 서연은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변해도 새 여인이 드나들어도 자신의 몸이 하루하루 꺼져가도 마당과 부엌과 제사상만은 흐트러뜨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만은 마음 한쪽이 무너져 내려 아무리 붙잡아도 눈물이 베게리스로 스며들었습니다. 밤이 더 깊어지자 정말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먼지처럼 작고 가볍던 눈송이가 얼마 지나지 않아 처마 끝에 하얗게 쌓였습니다. 마당의 빗자루 자국도 지워지고 장독대 위의 검은 뚜껑도 흰 천을 덮은 듯 변했지요. 막수는 부엌과 안방을 오가며 불씨를 살렸습니다. 그러나 장작은 넉넉지 않았고 서연의 몸은 열과 추위 사이에서 떨렸습니다. 서연은 문득 남편이 돌아오다 미끄러지지는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버림받는 순간에도 걱정이 먼저 드는 마음이란 참으로 서러운 것이었습니다. 새벽 가까운 시간이 되어서야 한경은 돌아왔습니다. 그의 옷깃에는 눈이 녹아 젖어 있었고 몸에서는 술기운과 향내가 섞여났습니다. 막수는 마루에 서 있다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경은 방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사랑채 쪽으로 향했습니다. 잠든 사람 깨울 것 없다는 말만 남겼지요. 그러나 서연은 잠들지 못한 채 그 발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그녀는 힘겹게 눈을 떠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고 그 너머의 사람은 더 멀어진 듯 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마을은 온통 흰빛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우물가의 돌도 논둑의 마른 풀도 한씨 집 대문 위도 모두 같은 눈을 뒤집었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눈 아래에서도 사람의 마음은 서로 달랐습니다. 월매의 작은 집에는 새 숯불이 피어올랐고 한씨 집 안방에는 식은 약사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간신히 몸을 일으켜 막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사 그릇을 한번 닦아두세요. 집안 그릇은 손을 놓으면 금세 빛을 잃습니다. 막수는 그 말을 듣고 끝내 눈물을 떨어뜨렸습니다. 서연의 병은 그날 이후 더욱 깊어졌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을 원망하는 말도 월매를 미워하는 말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창가에 앉아 마당을 바라보며 어느 곳에 눈이 쌓이면 나중에 물길이 막히는지 어느 장독 뚜껑을 먼저 털어야 하는지 막순에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쓰러져도 집이 갑자기 어지러워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아픈 몸 하나보다 무너질 집안의 낯이 더 걱정되는 사람이 바로 서연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경은 또 외출하려 했습니다. 서연은 방 안에서 그의 발소리를 듣고 아주 조용히 불렀습니다. 서방님, 목소리가 너무 작아 바람에 묻힐 뻔했지만 한경은 잠시 멈추었습니다. 서연은 긴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제가 오래 누워 있어 미안합니다. 다만 집안 장부와 창고 열쇠는 함부로 옮기지 말아주세요. 그것은 제 것이 아니라 어머님 때부터 내려온 집의 숨입니다. 한경은 불편한 얼굴로 아픈 사람이 그런 걱정까지 할 필요 없소라고 답하고는 돌아섰습니다. 그 말 뒤에 서연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닫혀 있을 때는 긴 말도 문 앞에 눈처럼 쌓이기만 할 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경은 다시 대문을 나섰고 막수는 마루 끝에서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는 구름이 걷히고 별빛이 차갑게 떠 있었습니다. 서연은 이불 속에서 두 손을 모았습니다. 남편이 돌아오기를 비는 마음과 이 집이 더는 흔들리지 않기를 비는 마음이 한데 섞여 아주 낮은 숨결로
방안을 채웠습니다. 그렇게 한씨 집의 겨울밤은 길어졌습니다. 부엌 가궁이의 불씨는 꺼질 듯 말 듯 붉게 남아 있었고 장독대의 눈은 달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서연은 병든 몸을 겨우 눕힌 채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와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마른 눈물이 남아 있었지만 입술에는 이상하게도 원망보다 걱정이 더 짙었습니다. 한경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등지고 나간 것은 병든 아내 하나가 아니라 오랜 세월 그를 지켜주던 집의 마지막 온기였다는 것을요. 눈이 그친 뒤 사흘째 되는 날, 한씨 집대문 앞에는 사람들의 발자국이 여러 겹으로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약초를 묻는 이웃이 다녀갔고, 그 다음에는 장에 가던 안악이 막순에게 서연의 병세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발자국 가운데에는 월매의 고운 꽃신 자국도 섞여 있었지요. 그 자국은 눈 위에 작고 선명하게 남아 마치 이 집 안으로 들어오려는 마음이 이미 오래전부터 길을 알고 있었다는 듯 했습니다. 월매는 그 뒤로 한씨 집을 제 집 드나들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대문 앞에서 조심스레 기침 소리를 내며 들어와도 되느냐 묻더니 며칠 지나지 않아서는 안채마루 끝에 앉아 막순에게 차를 내오라 했습니다. 그녀는 늘 웃는 낯이었고 목소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버들가지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언니께서 편찮으시니 제가 조금 거들어야지요 하고 말할 때마다 한경은 흐뭇한 눈으로 그녀를 보았습니다. 서연은 방 안에서 그 말들을 들으며 조용히 눈만 감았습니다. 월매가 가장 먼저 살핀 곳은 부엌이었습니다. 그녀는 부엌 문턱을 넘자마자 아궁이 위에 걸린 솥, 벽에 걸린 채, 쌀동 옆에 작은 나무 상자까지 눈으로 헤아렸습니다. 여기는 너무 어둡네요. 병든 사람이 살피기에는 힘들겠어요 하고 말했지만 그 말 끝에는 오래된 손길을 깎아내리는 빛이 있었습니다. 막수는 나무 주걱을 씻던 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월매는 웃으며 제가 나쁜 뜻으로 한 말은 아니에요 하고 덧붙였지만 부엌 안의 공기는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경은 서연의 방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월매가 집안일을 조금 보겠다 하니 당신은 편히 누워 있소. 서연은 얇은 이불을 끌어올리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집안일은 손이 아니라 마음으로 익히는 것입니다. 새로 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알기 어렵습니다. 한경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은 늘 그런 말로 사람을 불편하게 하오. 아프면 아픈 사람답게 쉬면 되지 않소. 그 말은 서연의 가슴에 차가운 물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이튿날부터 월매는 창고 열쇠가 어디 있는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사 때 쓸 깨가 어디 있느냐 물었고, 다음에는 손님이 오면 내일 말린 대추가 어디 있느냐 물었습니다. 막순이 대신 꺼내주려 하자 월매는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매번 어멈을 부르면 번거롭지요. 제가 알아두면 서방님도 편하실 겁니다. 막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집에서 열쇠의 자리는 단지 문을 여는 물건의 자리가 아니라 누구에게 믿음을 맡기는가를 드러내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월매는 한경 앞에서는 더욱 곱게 굴었습니다. 서연의 약을 데우는 척 부엌을 오가고 마당에 눈을 쓸어낸 뒤 손끝이 빨개졌다며 한경에게 보였습니다. 한경은 그 작은 수고에도 마음이 흔들려 그만해도 된다고 다정히 말했습니다. 막수는 그 광경을 보며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서연은 오래도록 물을 샜고 장작을 패도 그런 말 한마디 듣기 어려웠는데 월매는 눈을 조금 쓸고도 집안의 귀한 손님처럼 대접받고 있었습니다. 마을 우물가에서는 말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물동이를 이고 오난학들이 서로 눈치를 보다가 낮은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한시집 큰마님은 아직 누워 계신다지요. 그런데 아랫마을 여자가 벌써 안채를 드나든다더군요. 누군가는 혀를 찾고 누군가는 남의 일에 괜히 끼어들지 말자며 물을 길었습니다. 그러나 물소리는 모든 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물가에서 시작된 말은 장터의 콩자루 옆으로 방앗간의 절구 소리 사이로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말을 빨리 주워듣는 법입니다. 어느 날 장터에 갔던 아이 둘이 한경과 월매를 보았습니다. 한경은 월매에게 두툼한 솜신을 사주고 있었고 월매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손은 이미 신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씨 아저씨가 새 부인에게 신을 사줬대 하고 떠들었습니다. 말은 아이들의 입에서 더 가볍게 날아다녔고 가벼운 말일수록 더 멀리 날아가는 법이었습니다. 서연에게는 아무도 그 소문을 직접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막순이장에서 돌아와 이상하게 오래 손을 씻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에 손을 담그고도 생각이 다른 곳에 있는 사람처럼 가만히 서 있었지요. 서연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고 묻자 막순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마님, 바람이 차서 사람들이 괜한 말을 많이 합니다. 서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괜한 말이라 부르는 것들이 싫은 사람 마음을 가장 깊이 찌르는 때가 많았습니다. 마을 끝에는 늙은 갑밭이 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강노인이라 불렀지요. 강노인은 젊어서는 솜씨 좋은 신발 장인이었으나 늙어서는 장터 한켠에서 떨어진 집신을 고치며 조용히 살았습니다. 몇 해 전 흉년이 들었을 때 서연이 몰래 쌀 한 대와 묵은 김치를 보내준 일이 있었습니다. 강노인은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물가의 소문을 듣고 한씨 집 담장 밖을 지나가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병든 이를 등진 집은 언젠가 제 문턱에 걸려 넘어지는 법이지. 그 말은 누구에게 들으라 한 것도 아니었지만 마당을 쓸던 막순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막순은 빗자루를 세운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바람보다 깊게 가슴을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저녁에 서연에게 그 말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지요. 그러나 서연은 막순의 굳은 얼굴만 보아도 이미 많은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오랜 세월 한 집에서 산 사람들은 말보다 숨의 무게로 서로의 마음을 읽는 법이었습니다. 그 무렵 월매는 한씨 집에 작은 사랑방 하나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경은 날씨가 추워 오가기 어렵다는 핑계를 대며 그녀에게 머물 곳을 내주었습니다. 잠시만 지내는 것이니 흉될 것 없다고 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월매는 짐이 많지 않다 했으나 어느새 비단 보자기와 향낭, 은빛 머리꽂이가 작은 방 안에 놓였습니다. 그녀의 물건들이 들어올수록 서연의 옷가지와 약그릇은 방 안쪽으로 더 밀려났습니다. 월매는 사람들 앞에서 서연을 걱정하는 척했습니다. 언니 병이 오래되니 집안이 많이 힘들었겠어요. 저는 그저 조금 돕고 싶을 뿐이에요. 그러나 뒤돌아서면 막순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아픈 사람 방에 그 두꺼운 이불이 다 필요할까요? 손님 방에 두면 더 쓸모 있겠네요. 막순은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그 이불은 마님 어머님께서 손수 솜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월매는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오래된 물건일수록 새 주인을 만나야 빛이 나는 법이지요. 며칠 뒤 서연이 덮던 두꺼운 솜이불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막순이 찾으러 나서자 월매의 방 아랫목에 그 이불이 깔려 있었습니다. 월매는 놀란 척하며 어머, 이게 언니 것인 줄 몰랐어요. 서방님께서 추워 보인다며 가져다 주셨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막순은 분노가 목까지 올라왔지만 서연의 병든 얼굴을 생각해 꾹 눌렀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얇은 이불 속에서 오래 떨었습니다. 막순이 장작을 더 넣었지만 빼앗긴 것은 이불의 두께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경은 월매의 말에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월매가 큰 마님은 몸이 아프시니 창고와 장부를 보시면 더 병이 깊어질 거예요 하면 한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월매가 집을 살리려면 젊은 손이 필요해요 하면 한경은 그것이 옳은 말처럼 들렸습니다. 서연이 여러 해 동안 말없이 해온 일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물처럼 여겨졌고 월매가 하루 이틀 떠들며 하는 일들은 새 비단처럼 반짝여 보였습니다. 사람의 눈은 욕심에 젖으면 오래된 은혜를 흐리게 봅니다. 결국 한경은 창고 열쇠를 월매에게 맡겼습니다. 그날 오후 마당에는 겨울볕이 짧게 머물렀고 서연은 방 안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막순이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내려놓다가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막순은 한참 뒤에야 대답했습니다. 서방님께서 창고 열쇠를 그 여인에게 주셨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 눈 감음은 잠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창고 열쇠가 넘어간 뒤부터 집안의 결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쌀독을 열 때도 막순이 손을 씻고 필요한 만큼만 덜어냈습니다. 제사에 쓸 것은 따로 두고 가난한 이웃에게 나눌 목도 구석에 놓아두었지요. 그러나 월매는 창고 문을 열 때마다 이것저것 꺼내보며 이렇게 많이 쌓아두고도 병든 사람은 죽을만 먹었군요 하고 비웃었습니다. 막순은 그 말을 듣고 속이 쓰렸습니다. 서연이 죽을 먹은 것은 아껴서 남을 먹이려 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월매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장부도 보자고 했습니다. 서연은 장부만은 직접 손에서 놓지 않으려 했지만 한경은 이미 마음을 정한 뒤였습니다. 당신 눈도 어둡고 손도 떨리니 장부를 잘못 보면 더 큰일이오. 서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손이 떨려도 숫자는 아직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경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낡은 장부를 가져가 월매 앞에 놓았습니다. 월매는 장부를 펼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웃음은 누군가의 병을 걱정하는 웃음이 아니라 빈틈을 얻은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막수는 서연 곁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는 약 냄새가 가라앉아 있었고 바깥에서는 마른 나뭇가지가 처마를 스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연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막순아, 부엌 뒤 선반 아래에 작은 나무함이 있지요. 막순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마님. 서연은 낮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것만은 아무에게도 보이지 마세요. 어머님께서 남기신 집안에 오래된 기록이 들어 있습니다. 막수는 눈빛을 굳히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월매는 한씨 집안 사람들에게도 말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먼 친척이 찾아오면 차를 내우며 한숨을 섞었습니다. 큰마님이 오래 아프셔서 그런지 마음도 예민해지셨어요. 제가 도우려 해도 자꾸 의심하시니 서방님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 말을 들은 몇몇 친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픈 사람은 때로 말하지 않아도 불리해집니다. 누워있다는 사실만으로 게으르다 여겨지고 침묵한다는 이유로 속이 좁다 오해받지요. 서연은 변명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소문은 이제 우물가를 넘어 집 안으로까지 들어왔습니다. 어린 조카 하나가 안채에 와서 서연을 보고는 멋모르고 물었습니다. 큰어머니, 정말로 아픈 척 하시는 거예요. 아이의 어머니가 놀라 입을 막았지만 이미 말은 떨어진 뒤였습니다. 서연은 아이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드럽게 웃으며 아픈 척을 오래 하면 몸도 속아 정말 아파진단다.
그러니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지 하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뜻을 몰라 고개만 갸웃했지만 막수는 뒤돌아 눈물을 훔쳤습니다. 한경은 점점 서연의 방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혹 들어와도 문가에 서서 약은 먹었소 하고 묻고는 곧 나갔습니다. 서연은 때때로 남편의 얼굴을 자세히 보려 했습니다. 예전에 다정한 눈빛이 아직 한 조각이라도 남아있는지 찾고 싶었지요. 그러나 한경의 눈은 늘 바깥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월매가 부르면 그는 곧장 대답했고 서연이 기침하면 오래 참은 사람처럼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사랑이 떠난 자리에는 무심함보다 더 서러운 귀찮음이 남았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강노인이 낡은 집신 한 켤레를 들고 한시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대문 밖에서 막순을 불러 작은 보자기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말린 도라지와 꿀 조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큰마님께 드리시오. 목이 아플 때 다려 먹으면 조금 낫소. 막수는 고맙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노인은 집 안쪽을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아픈 일을 벌이면 하늘은 먼저 그 사람의 발밑을 헐겁게 만드오.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오래 살아보니의 단단한 슬픔이 있었습니다. 막수는 그날 밤 도라지를 다려 서연에게 먹였습니다. 서연은 따뜻한 탕을 조금 삼키고 나서 힘없이 웃었습니다. 강 노인께서 보내셨군요. 막순이 놀라 묻자 서연은 말했습니다. 그분은 늘 말보다 마음이 먼저 오는 분입니다. 서연은 한때 그에게 쌀을 보냈던 일을 떠올렸지만 그것을 은혜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때에 나누는 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해야 할 일일 뿐이라 여겼지요. 그러나 세상은 그런 작은 선함을 잊지 않고 어딘가에 조용히 묻어두는 법입니다. 월매는 강노인이 다녀갔다는 말을 듣고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낡은 신이나 고치는 노인이 남의 집 일에 왜 끼어드는지 모르겠네요. 한경은 술잔을 만지작거리며 대수롭지 않게 웃었습니다. 마을 노인들은 원래 말이 많소. 월매는 그의 곁에 앉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방님, 집안이 바로 서려면 이제 분명히 정하셔야 해요. 병든 큰마님께 모든 것을 맡겨두면 사람들이 서방님을 우습게 봅니다. 그 말은 한경의 약한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며칠 뒤 한경은 친척 몇을 불러놓고 월매에게 집안 살림을 맡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서 기침을 참으며 사람들의 낮은 말소리만 들었지요. 어떤 이는 큰며느리가 아프니 어쩔 수 없지 했고 어떤 이는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의 자리는 함부로 비우는 게 아닌데 하고 작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큰 소리로 반대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남의 집 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두려워하면서도 그 담이 무너진 뒤에야 비로소 혀를 차는 때가 많습니다. 그날 저녁 월매는 서연의 방 앞에 와서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하는 빛이 얹혀 있었지만 눈동자는 차갑게 빛났습니다. 언니, 이제 집안일은 제가 볼게요. 서방님도 그러시길 바라세요. 언니는 마음 편히 쉬세요. 서연은 베개에 기대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쉬는 것과 밀려나는 것은 다릅니다. 월매는 잠시 입술을 굳혔다가 다시 웃었습니다. 아픈 분은 생각이 깊어지면 병이 더해진대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은 때로 상대를 키워주기 때문입니다. 막수는 그 밤 부엌 뒤 선반 아래에 있던 나무함을 꺼내 더 깊은 곳에 감추었습니다. 나무함은 작고 낡았지만 서연이 시어머니에게서 받은 유일한 부탁이 담긴 물건이었습니다. 막수는 함을 천으로 싸서 장독대 뒤 빈 항아리 안에 넣고 그 위에 마른 짚을 덮었습니다. 겨울 달빛이 장독 위에 희미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막수는 두 손을 모아 속으로 빌었습니다. 이 작은 함 하나라도 지켜야
마님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월매는 부엌의 그릇자리까지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제사 때 쓰는 쇠그릇과 평소 쓰는 사기 그릇을 뒤섞어 놓고 오래된 양념 항아리의 뚜껑을 함부로 열었습니다. 막순이 말리자 월매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멈은 너무 옛날 방식만 붙들고 있네요. 이 집도 이제 새롭게 바뀌어야지요. 막순은 낮게 말했습니다. 새로움이란 제자리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월매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곧 한경이 마당으로 들어오자 다시 부드러운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연은 그 모든 변화를 누워서 들었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 창고 문 여닫는 소리, 월매가 막순을 부르는 소리, 한경이 월매에게 웃어주는 소리까지 하나하나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힘이 있을 때 흐르는 것이지. 몸이 너무 약해지면 마음속에서만 말라붙는 법입니다. 서연은 다만 천천히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집이 흔들리고 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니다. 누군가는 마지막 기둥을 붙들어야 한다. 그날 저녁 막순이 조심스레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문을 닫고 서연 가까이 앉았습니다. 마님, 창고 쌀이 어제보다 많이 비었습니다. 월매가 손님을 핑계로 자꾸 꺼내갑니다. 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아주 낮게 물었습니다. 장부도 그쪽에 있지요. 막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마님. 그리고 오늘 친척 어른들 앞에서 앞으로 집안 살림은 그 여인이 본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창밖의 어두운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의 문풍지가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한참 뒤 입을 열었습니다. 막수나, 사람은 제 몫을 잃는 것보다 집의 도리를 잃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막수는 두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마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연은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막순이 부축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마른 풀잎처럼 휘었습니다. 그러나 눈빛만은 이상하게 맑았습니다. 아직은 울 때가 아닙니다. 잘 보아두세요. 누가 무엇을 옮기고 누가 어떤 말을 하는지 때가 오면 집이 스스로 말하게 해야 합니다. 막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약 냄새와 꺼져가는 등잔불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월매의 웃음소리가 사랑채 쪽에서 들려왔고 한경의 낮은 목소리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서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아팠지만 더는 흐트러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병든 몸 하나로 큰 집을 맞서기는 어렵지만 진실은 때로 가장 약한 사람의 조용한 기억 속에서 오래 살아남는 법이었습니다. 창고 열쇠와 장부가 월매의 손으로 넘어간 뒤 한씨 집의 아침은 예전과 다르게 시작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막순이 조용히 부엌 문을 열고 서연이 누운 방 쪽에 먼저 따뜻한 물을 가져다 놓은 뒤 쌀독에서 하루 먹을 만큼만 쌀을 덜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월매가 늦은 아침에야 꽃신을 끌고 나와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쌀자루를 손으로 눌러보고 콩자루의 끈을 풀어보며 마치 제 물건을 고르는 장사꾼처럼 눈을 반짝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큰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쌀독이 조금 빨리 비는 것 같아도 겨울이라 사람이 더 먹는가 했고 말린 대추가 줄어도 손님이 다녀갔으니 그런가 했지요. 그러나 막수는 오래된 살림을 맡아본 손이라 작은 차이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깨 항아리의 높이가 손가락 한마디만큼 낮아지고 배 보자기 속에 있던 고운 무명한 필이 사라졌으며 제사 때 쓰려고 따로 둔 찹쌀자루에 낯선 손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월매는 그런 일을 묻는 막순에게 늘 다른 말을 꺼냈습니다. 손님 대접에 썼어요. 서방님 옷을 지으려 했어요. 낡은 것은 팔아 새 것을 사야지요. 말마다 그럴듯했지만 어느 것도 끝이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막순이 장부에 적으려 하면 월매는 손을 내저으며 웃었습니다. 어멈은 늙어서 그런지 참 번거롭게 살아요. 집안일은 흐름을 봐야지. 달 하나까지 적으면 마음이 좁아져요. 막수는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날짜와 물건을 하나하나 새겨 두었습니다. 서연은 방에 누워 있으면서도 집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창고 문이 몇 번 열렸는지, 부엌에서 어떤 그릇이 부딪혔는지, 마당을 오가는 발걸음이 무거운지 가벼운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오래 한 집을 지킨 사람에게 집은 귀로도 보이는 법이었지요. 어느 날 낮, 서연은 막순을 불러 물었습니다. 오늘 창고 문이 2번 열렸습니까? 막순은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3번입니다. 마님, 마지막에는 웬 낯선 사내가 뒷문 쪽에 서 있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낯선 사내는 장터에서 비단과 헛 물건을 함께 사고 파는 중개인이었습니다. 그는 해가 기울 무렵 뒷문으로 들어와 오래 머물지 않고 나갔습니다. 품에는 작은 보따리가 하나 들려 있었고 걸음은 급했습니다. 막수는 담장 모퉁이에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월매는 부엌으로 돌아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손을 씻고 향낭을 매만졌지요. 막순이 묻자 그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낡은 천을 내보낸 것뿐이에요. 집안에 묵은 물건이 많으면 병이 더 깊어진다잖아요. 며칠 뒤 제사상에 올릴 좋은 대추와 잣이 사라졌습니다. 막수는 그것만큼은 참을 수 없어 월매에게 따졌습니다. 월매는 오히려 눈을 크게 뜨고 말했습니다. 큰마님이 오래 앓으시니 몸에 좋은 것을 다려드리려고 꺼냈어요. 어멈은 내가 큰마님을 생각하는 것도 의심하나요. 그러나 서연에게는 그런 탕이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막순이 이 사실을 조심스레 전하자 서연은 한숨도 쉬지 않고 말했습니다. 잣은 기름 냄새가 오래 남습니다. 어디에 쓰였는지 곧 드러날 겁니다. 한경은 그 모든 변화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낮에는 월매와 함께 장터에 나가 고운 술과 비단 끈을 골랐고 저녁에는 사랑채에 앉아 그녀가 따라주는 술잔을 받았습니다. 서연의 방 앞은 점점 지나치는 곳이 되었고 부엌의 아궁이 앞에서 막순이 혼자 기침하는 소리도 그의 귀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논둑이 무너지고 밭둑에 물길이 막혀도 그는 사람을 보내면 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보살피지 않는 노는 사람의 핑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겨울 끝자락에 이상하게도 한시집 논이 보리싹이 누렇게 말라갔습니다. 원래 서연은 해마다 이맘때면 막순에게 씨앗 보관 상태를 살피게 하고 한경에게 어느 논의 물기를 먼저 터야 하는지 조용히 일러주곤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누구도 그런 일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월매는 논 이야기를 지루해했고 한경은 장터 술자리를 더 즐겼습니다. 소작인 하나가 찾아와 물기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지만 한경은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소작이는 돌아가는 길에 우물가에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한씨 집논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큰마님이 누워 계시니 밭도 주인을 잃은 듯합니다. 그 말은 곧 마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한씨 집을 두고 수군거렸습니다. 살림이 기우는 소리는 먼저 곳간에서 나고 그 다음 논에서 난다더니 누군가는 서연을 안타까워했고 누군가는 한경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말은 담 너머 바람처럼 흩어질 뿐 아직 한씨 집안을 바로잡을 힘으로 모이지는 못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병보다 집안의 흐트러짐을 더 또렷하게 느꼈습니다. 그녀는 머리맡에 작은 천조각을 두고 막순에게 들은 일을 날짜별로 말하게 했습니다. 막순이 보름날 비단 한 필이 없어졌습니다. 하면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짧게 표시했습니다. 20알 쌀 2대가 더 나갔습니다. 하면 그녀는 숨을 고르며 그 옆에 또 표시했습니다. 붓을 오래 들 힘이 없어 몇 글자 쓰고 쉬어야 했지만 기억만큼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병든 몸 속에서도 오랜 살림의 숫자는 살아 있었습니다. 부엌 뒤 장독대에는 막순이 감춰둔 나무함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어느 밤 아무도 듣지 않게 막순을 불렀습니다. 함을 가져오세요. 오늘은 열어봐야겠습니다. 막순은 놀랐지만 곧 장독대 뒤로 나갔습니다. 겨울밤의 장독들은 달빛 아래 말없이 서 있었고 빈 항아리 속 집더미 아래에서 나무함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막순이 그것을 품에 안고 방으로 들어왔을 때 서연은 이미 몸을 일으키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나무함은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 서연에게 맡긴 것이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오래된 종이와 작은 천주머니, 낡은 비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에는 한씨 집안의 제사 차림, 농과 밭에서 거둔 것의 쓰임, 어려운 때 이웃에게 나눌 몫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글씨는 굵고 느렸지만 한 줄 한 줄의 집을 아끼는 마음이 배어 있었지요. 서연은 그 종이를 손끝으로 쓸며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아직 놓지 않았습니다. 함 안에는 또 작은 무명 조각이 있었습니다. 그 조각에는 시어머니가 쓰던 바느질 표시가 남아 있었고 집안에서 귀히 두는 물건에만 같은 표시를 해 두었다고 했습니다. 막수는 그것을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마님, 사라진 무명에도 이 표시가 있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팔 수 없는 물건입니다. 그 표시를 알아보는 사람이 장터에 있을 겁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오래 참은 사람의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며칠 뒤 막수는 장터에 나가 일부러 천을 파는 가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는 늙은 몸을 이끌고 천천히 걸었고 사람들에게 한씨 집의 무명이 혹시 나왔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너무 드러내면 월매의 귀에 먼저 들어갈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녀는 물건을 구경하는 척하며 천의 가장자리만 살폈습니다. 그러다 한 중개인의 좌판에서 낯익은 무명 조각을 보았습니다. 가장자리 안쪽에 시어머니의 표시와 같은 바느질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막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중개인은 그녀를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천입니다. 어느 집에서 묵혀두던 것을 싸게 내놓았지요. 막수는 태연한 척 값을 물었고 그가 대답하는 동안 얼굴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바로 며칠 전 한씨 집 뒷문에서 보았던 그 사내였습니다. 막수는 천을 사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 자리에서 따지고 싶었지만 서연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때가 오면 집이 스스로 말하게 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막수는 서연에게 장터에서 본 일을 자세히 말했습니다. 서연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셨지요. 막수는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마님. 그리고 무명 표시도 보았습니다. 서연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모자랍니다. 쌀과 무명만으로는 사람들이 핑계를 믿을 수 있습니다. 제사 물건이 흐트러지고 사람의 품집이 막히고 거짓말이 쌓인 뒤에야 모두가 들을 것입니다. 막수는 그 차분함이 오히려 서러워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 무렵 얼매는 더 대담해졌습니다.
그녀는 제사에 쓸 깐 그릇 하나를 꺼내 닦는 척 하다가 사랑채로 가져갔고 한경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무거운 그릇은 보기에도 낡았어요. 새 사기 그릇을 사면 손님들이 더 좋아할 텐데요. 한경은 술기운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월매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웃었습니다. 막수는 멀찍이 서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릇은 시어머니가 혼례 때 가져온 것이었고 서연이 해마다 손수 닦아 빛을 살리던 물건이었습니다. 그릇이 사라진 날 밤 서연은 오랜만에 조금 울었습니다. 소리 내어 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눈물이 관자놀이 쪽으로 조용히 흘러 베게릿을 적셨을 뿐입니다. 막수는 곁에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서연은 낮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저를 미워하는 것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신 분의 손때까지 가볍게 여기는 것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막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마님, 이제 말씀하셔야 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모두가 모이는 날이어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막수는 문득 다가오는 시어머니의 제삿날을 떠올렸습니다. 한씨 집에서는 해마다 그날 친척과 가까운 이웃 몇이 모였습니다. 서연이 건강할 때에는 새벽부터 떡을 찌고 국을 끓였으며 제사상 위에 그릇 위치 하나까지 흐트러짐이 없었지요. 올해는 월매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막순이 그 생각을 말하자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이면 됩니다. 어머님 앞에서 거짓과 참이 함께 서게 될 것입니다. 서연은 그 뒤로 남은 힘을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쓸데없이 말을 길게 하지 않았고 약도 조금씩 삼켰습니다. 몸이 나아지기 위해서라기보다 제삿날 마당에 앉아 한마디라도 또렷이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막순에게 친척 어른들에게 조용히 소식을 전하라 했습니다. 제가 병이 깊어 올해 제사상을 마지막으로 차릴지도 모르니 꼭 와주십사 하세요. 그 말은 너무 슬퍼서 막순의 목이 메었지만 사람들을 모으는 데에는 그보다 자연스러운 이유가 없었습니다. 막순은 마을을 돌며 사람들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각 노인에게도 찾아가 말린 도라지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고 제삿날 잠시와 달라 했습니다. 각 노인은 낡은 바늘을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집 마당에 오래된 진실이 나올 때가 되었구려. 막수는 놀라 그를 보았습니다. 각 노인은 더 말하지 않고 집신끈을 매만졌습니다. 늙은 사람들은 때로 소문보다 사람의 낯빛을 보고 이를 짐작합니다. 그의 짧은 말은 막순에게 작은 등불처럼 느껴졌습니다. 또한 막순은 장터의 중개인을 몰래 찾아가 제삿날 한씨 집에 들르도록 꾀를 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그날 좋은 천을 찾는 친척들이 온다고 말했습니다. 중개인은 이익을 바라고 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팔고 산 물건이 어느 집에 어떤 사연을 품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돈 냄새가 나면 발걸음을 옮기는 자였지요. 막수는 돌아오는 길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거짓을 붙잡으려면 때로 거짓이 제 발로 마당에 들어오게 해야 했습니다. 서연은 방 안에서 작은 종이에 사라진 물건과 날짜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쌀 2말, 찹쌀 1자루, 무명 1필, 제사 그릇, 대추와 잣, 겨울 소미불, 소작인에게 주어야 할 품장 일부까지 빠짐없이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손은 자주 멈추었고 붓끝은 종이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막순이 대신 쓰겠다고 하자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손으로 적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제 목소리를 의심해도 이 글씨는 제가 지켜온 세월을 말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월매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삿날을 앞두고 친척들에게 먼저 말을 흘렸습니다. 큰마님이 몸도 마음도 많이 약해지셨어요. 혹시 그날 이상한 말씀을 하셔도 너무 놀라지 마세요. 병이 깊으면 옛 물건에 집착한다잖아요. 친척들 중 몇은 그 말을 듣고 걱정하는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월매는 사람의 의심을 미리 흐려놓는데 능했습니다. 진실이 나오기도 전에 그것을 경자의 헛소리로 만들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막수는 그 소식을 듣고 분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오히려 조용했습니다. 거짓말을 미리 많이 하는 사람은 나중에 자기 말에 발이 걸립니다. 그녀는 창문 너머 겨울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녹은 처마 끝에서 물방울이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방울, 또 한 방울, 마치 오래 참은 시간이 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숨을 골랐습니다. 병든 가슴 안에서 진실을 꺼내려면 급한 분노보다 오래 버틴 숨이 필요했습니다. 제삿날 전날 밤, 한씨 집에는 묘한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월매는 사랑채에서 새 치마를 펼쳐놓고 어느 비녀가 어울리는지 살폈고, 한경은 술잔을 기울이며 아무 생각 없이 웃었습니다. 부엌에서는 막순이 말없이 장을 보고 온 재료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녀는 서연이 알려준 대로 제사상에 오를 것과 사람들이 먹을 것을 나누어 두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재료가 예전보다 많이 모자랐습니다. 빈자리는 말보다 또렷한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밤 나무함을 다시 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기록과 무명 조각, 낡은 비녀를 천천히 꺼내 무릎 위에 놓았습니다. 비녀는 값비싼 물건은 아니었지만 시어머니가 집안의 며느리에게 마음을 이어주며 건넨 물건이었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손에 쥐고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제가 큰 소리 내지 않아도 내일은 이 집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게 해주세요. 막수는 등잔불을 낮추며 곁을 지켰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잦아들고 마당은 깊은 잠에 든 듯 고요했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 서연은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 아궁이 앞에 앉아 불씨를 살리고 있었고 서연에게 뒤돌아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서연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몸은 여전히 아팠고 숨은 짧았지만 더는 혼자 버려진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집의 손때와 기억들이 그녀의 등 뒤에 조용히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날이 밝으면 사람들이 올 것입니다. 월매는 웃는 얼굴로 마당을 꾸미려 할 것이고 한경은 귀찮은 제사쯤으로 여기며 앉아 있을 것입니다. 친척들은 반신반의하며 서연을 바라볼 것이고 마을 사람들은 조심스레 말끝을 낮출 것입니다. 서연은 그 모든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녀는 막순에게 머리를 단정히 빗겨 달라 했습니다. 병든 얼굴이라도 흐트러진 모습으로 나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집을 지키는 사람은 남에게 불쌍히 보이는 것보다 제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아침이 가까워질 무렵 서연은 정리한 종이와 무명 조각, 시어머니의 기록을 작은 보자기에 싸서 막순에게 맡겼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모이면 이것을 제 앞에 놓아주세요. 막순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은 이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장터에 그 사내가 오거든 그냥 들여보내세요. 그가 제일 모른 척 하겠지만 물건은 사람보다 먼저 얼굴을 알아봅니다. 막수는 그 말의 뜻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마당 밖에서는 첫 닭이 울었고 한씨 집의 긴 하루가 조용히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제삿날 아침, 한씨 집 마당에는 겨울 끝에 희미한 볕이 낮게 내려앉았습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은 밤새 얼었다 녹은 흔적을 남겼고 장독대 옆 마른 짚에서는 차가운 흙냄새가 올라왔지요. 막수는 새벽부터 부엌에서 불을 살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서연이 먼저 일어나 국물의 간을 보고 떡시루의 김을 살폈겠지만 그날은 병든 방 안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부엌의 움직임은 그녀가 오래 남겨둔 손길을 따라 조심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월매는 해가 조금 오른 뒤에야 사랑채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새 치마를 입고 머리에 은빛 비녀를 꽂았으며 마치 이 집의 안주인인 듯 마당 한가운데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오늘은 손님들이 많으니 그릇을 밝은 쪽에 두세요 하고 그녀가 말하자 몇몇 젊은 일꾼들이 눈치를 보며 움직였습니다. 막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제사상 위의 빈자리를 하나하나 헤아렸습니다. 좋은 대추도 잣도 오래 닦아 빛나던 맷그릇도 제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한경은 마루 끝에 앉아 사람들 오는 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고 제삿날의 무게보다는 귀찮음이 더 짙었습니다. 월매가 다가와 술잔 대신 따뜻한 차를 내밀자 그는 고맙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먼 친척 하나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큰 며느리가 살아있는데 참 이상한 광경이로군. 그러나 그 말은 바람에 섞여 사라졌고 누구도 크게 입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사람들은 오늘 무엇이 드러날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조금씩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씨 집안의 나이든 친척들이 먼저 들어왔고 가까운 이웃 몇이 조심스레 대문 안에 발을 들였습니다. 강노인은 낡은 두루마기를 입고 가장 늦지 않게 찾아와 마당 한쪽에 앉았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지만 눈은 집안의 그릇과 사람들의 표정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우물가에서 소문을 들은 안악들도 담장 밖에 서서 안쪽을 훔쳐보았습니다. 남의 집 일이었지만 이미 그 일은 마을의 마음을 흔드는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월매는 사람들에게 환한 얼굴로 인사했습니다. 큰마님께서 몸이 편찮으셔서 제가 모자라지만 준비해 보았습니다. 혹 부족한 것이 있어도 너그러이 봐주세요. 말은 겸손했으나 그녀의 손은 제사상 가까이에 머물며 자신이 주인임을 드러내려 했습니다. 몇몇 친척은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는 서연의 방문 쪽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막수는 그 틈에 서연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님, 사람들이 거의 모였습니다. 서연은 눈을 뜨고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서연은 막순의 부축을 받아 머리를 단정히 빗었습니다. 병색은 얼굴에 깊었고 입술은 마른 꽃잎처럼 휘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흐리지 않았습니다. 막순이 두꺼운 겉옷을 어깨에 둘러주자 서연은 작은 보자기를 손에 올렸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기록과 무명 조각, 사라진 물건을 적은 종이가 들어 있었지요. 서연은 방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천천히 가겠습니다. 오늘은 제 목소리가 크지 않아도 마당이 들어줄 것입니다. 방문이 열리자 마당의 말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서연의 야윈 얼굴을 보고 저마다 숨을 낮추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엌과 마당을 단정히 지키던 사람이 저토록 약해진 모습으로 나타나자 가벼운 소문에 기대어 그녀를 의심했던 이들조차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한경도 놀라 자리에서 조금 일어났습니다. 그는 오래도록 아내를 제대로 보지 않았기에 그녀의 병이 이렇게 깊어진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놀람 속에도 아직 부끄러움은 완전히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마루 가까이에 놓인 낮은 방석 위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제사상 쪽을 바라본 뒤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삿날에 제 몸이 편치 못해 송구합니다. 그래도 이 집에서 오래 배운 대로 오늘은 몇 가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월매는 재빨리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몸도 안 좋으신데 그런 말씀은 나중에 하세요. 어르신들 앞에서 힘드실까 걱정됩니다. 서연은 월매를 바라보지 않고 답했습니다. 걱정은 고맙습니다. 그러나 미룰수록 집이 더 아픕니다. 그 말에 마당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막수는 서연 앞에 작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오래된 종이, 무명 조각, 떨리는 손으로 적은 목록이 차례로 놓였습니다. 서연은 먼저 시어머니의 기록을 펼쳤습니다. 이것은 돌아가신 어머님께서 제게 맡기신 글입니다. 제사에 쓰는 것, 창고 물건의 자리, 이웃에게 나눌 몫이 적혀 있습니다. 한 친척 어른이 가까이 다가와 글씨를 살폈습니다. 그는 한참 보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형수님, 글씨가 맞구나. 오래전 내가 본 그대로다. 서연은 이어 제사상을 가리켰습니다. 오늘 상에는 어머님께서 아끼시던 그릇이 없습니다. 좋은 대추와 잣도 다른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찹쌀도 지난해보다 적습니다. 월매는 얼굴을 굳히지 않으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큰마님께서 병중이라 잘못 기억하시는 듯합니다. 요즘 살림이 빠듯해 조금 바꾼 것뿐이에요. 서연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림이 빠듯해졌다면 무엇이 어디로 갔는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집안 물건은 바람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막수는 그때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늙었지만 분명했습니다. 보름날 무명한 필이 없어졌고 20알 쌀이 2대 넘게 나갔습니다. 제사에 둘 찹쌀 자루가 풀렸고 마님 덮던 솜이 부른 월매 아기씨 방에서 보았습니다. 월매는 얼굴을 붉히며 쏘아붙였습니다. 늙은 하인이 나를 모함하는군요. 내가 큰마님을 위해 얼마나 애썼는데요. 막수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애쓴 손은 병든 사람의 이불을 빼앗아 가지 않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마당 한쪽에서 낮은 탄식이 흘렀습니다. 한경은 불편한 얼굴로 막순을 꾸짖으려 했지만 강노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하인의 말이라 낮게 들을 일이 아니오. 오래된 집에서 가장 먼저 진실을 보는 이는 대개 부엌을 지킨 사람입니다. 강노인의 한마디에 친척 어른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월매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노인이 끼어들 줄 몰랐습니다. 한경은 그제야 상황이 가벼운 말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장터 중개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천을 팔 생각으로 들뜬 얼굴을 하고 들어오다가 마당에 모인 사람들을 보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막수는 태연하게 그를 불렀습니다. 마침 잘 오셨습니다. 지난번에 좋은 무명을 가지고 계셨지요. 중개인은 눈치를 살피며 웃었습니다. 예, 좋은 천이 있습니다. 어느 집에서 나온 물건인데 품이 단단합니다. 서연은 막순에게 무명 조각을 건네달라 했습니다. 그 조각의 가장자리에는 시어머니의 작은 바느질 표시가 남아 있었습니다. 막수는 중개인이 가져온 천을 펼쳐보게 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그 천 가장자리로 모였습니다. 희미하지만 같은 바느질 표시가 보였습니다. 친척 어른 하나가 손가락으로 그 자리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이 표시는 형수님이 집안 물건에 남겨두던 것이 맞다. 아무 천에나 하던 표시가 아니지. 중개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팔라기에 샀을 뿐입니다. 뒷문으로 가져온 젊은 부인이 분명히 집 물건이라 하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월매에게 향했습니다. 월매는 얼른 한경을 보았지만 한경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애써 웃으려 했습니다. 낡은 천이라 새 살림의 보탬이 되게 하려 했어요. 그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서연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돈은 어디에 쓰였습니까? 월매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막순이 이어 말했습니다. 그 무렵 새 향낭과 은장식이 사랑채로 들어왔습니다. 담장 밖에서 지켜보던 안악들 사이에 작은 웅성거림이 번졌습니다. 월매의 눈빛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서연은 다시 목록을 펼쳤습니다. 소작인에게 줄 품직도 늦어졌습니다. 논둑 물기를 고쳐야 한다는 말도 묻혔습니다. 그래서 보리싹이 말라갑니다. 한경은 그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건 내가 나중에 보려 했소. 강 노인이 낮게 말했습니다. 노는 사람의 변명을 기다려주지 않소. 한경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창백해졌습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아내의 병실만 등진 것이 아니라 논과 창고와 사람들의 믿음까지 함께 등졌다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월매는 마지막으로 서연을 몰아세우려 했습니다. 큰마님은 병이 깊어 모든 일을 의심하시는 겁니다. 제가 아니었으면 이 집은 벌써 엉망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자 뜻밖에도 젊은 일꾼 하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한동안 고개를 숙인 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월매 아기씨께서 저에게 창고쌀을 뒷문으로 옮기라 하셨습니다. 말하면 일자리를 잃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또 다른 하인도 떨리는 목소리로 비슷한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침묵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둘 깨어났습니다. 한경은 월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보다 먼저 혼란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달콤한 말에 기대어 보지 않으려 했던 것들이 마당 한가운데 모두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월매는 울먹이는 얼굴을 지으며 그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서방님, 저들이 모두 저를 미워해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서방님을 위해 한 일뿐이에요. 그러나 그 말은 더는 달콤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경은 천천히 소매를 빼냈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에 월매의 얼굴에서 꾸민 눈물이 굳어버렸습니다. 친척 어른 중 가장 나이 많은 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오래 침묵한 뒤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살림을 바꾸는 일은 있을 수 있으나 병든 안주인을 밀어내고 집안 물건을 몰래 팔며 제사 물건까지 흐리는 일은 그냥 넘길 수 없다. 월매는 오늘 해가 지기 전 이 집에서 나가라. 남은 물건은 모두 돌려놓고 팔아 없앤 것은 값으로 갚아라. 그 말에 월매는 얼굴을 일그러뜨렸지만 이제 그녀 편에 서서 크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월매는 끝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집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모두 나를 몰아세우나요? 병든 여자 하나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의 앞길을 막는 것이 옳나요? 그 말에 마당의 공기가 차갑게 굳었습니다. 서연은 한참 그녀를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병든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집은 앞길을 막는 돌이 아니라 사람이 돌아와 부끄러움을 씻는 자리입니다. 그 말은 크지 않았지만 마당에 있던 사람들의 가슴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월매는 더는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한경은 그제야 서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당의 흙이 그의 옷자락에 묻었지만 그는 그것을 털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어리석었다. 내가 보지 않았고 듣지 않았다. 네가 얼마나 아픈지도 몰랐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곧바로 용서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제게 용서를 구할 때가 아닙니다. 먼저 어머님 제사상과 집안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을 바로 잡으세요.
한경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막수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제사상에서 잘못 놓인 그릇을 바로잡고 남은 재료로 할 수 있는 만큼 상을 다시 차렸습니다. 이웃 안악 둘이 말없이 부엌으로 들어와 손을 보탰습니다. 한 사람은 국물을 살피고 한 사람은 떡을 다시 담았습니다. 강노인은 마당 한쪽에서 낡은 신발을 벗어 털며 말했습니다. 집이 무너지려 할 때는 기둥 하나만 남아도 다시 세울 수 있소. 그 한마디에 막수는 눈물을 삼키며 불씨를 더 세게 살렸습니다. 월매는 사랑채로 들어가 자기 물건을 거칠게 챙겼습니다. 그녀가 처음 들어올 때 작고 가볍다던 보따리는 나갈 때 여러 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친척 어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막수는 그 보따리들을 열어보게 했습니다. 그 안에서는 서연의 소미불, 작은 은술잔, 사라진 실꾸러미, 그리고 제사상에 쓰던 낡은 수저집이 나왔습니다. 월매는 얼굴을 돌렸습니다. 더는 어떤 말로도 그것들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그녀의 웃음 뒤에 얼마나 많은 욕심이 숨어 있었는지 분명히 보았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월매는 한시 집 대문을 나섰습니다. 들어올 때와 달리 누구도 그녀를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꽃씨는 여전히 고왔지만 걸음은 급하고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담장 밖에 서 있던 사람들도 길을 조금 비켜줄 뿐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월매는 한 번 뒤돌아보았지만 대문 안에는 이미 막순이 서서 문을 닫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오래 어지럽던 집안에 하나의 선을 긋는 듯 했습니다. 제사는 해가 거의 질 무렵에야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상은 예전처럼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릇의 자리는 바로 잡혔고 사람들의 마음은 처음보다 훨씬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서연은 마루 한쪽에 앉아 손을 모았습니다. 몸이 너무 약해 오래 버티기 어려웠지만 그녀는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한경은 제사상 앞에서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의 등은 예전보다 작아 보였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 앞에서 그는 아내를 버리고 집을 흐트러뜨린 자기 모습을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제사가 끝나자 사람들은 바로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마당에는 아직 긴장과 미안함이 남아 있었고 누구도 쉽게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때 막순이 부엌에서 따뜻한 죽을 끓여내왔습니다. 쌀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오래 끓인 죽에서는 부드러운 김이 올라왔습니다. 이웃 안악들이 작은 그릇들을 나누어 들고 강노인도 한 그릇을 받았습니다. 그는 죽을 한 숟가락 떠먹고 낮게 말했습니다. 따뜻한 것은 많아서 따뜻한 것이 아니라 제때 나누어져서 따뜻한 것이요.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죽을 먹었습니다. 한경은 서연 앞에 직접 그릇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드시오. 서연은 그 손을 바라보다가 그릇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원망을 쏟아내지 않았고 눈물로 남편을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아주 조금 죽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그녀의 마음은 아직 쉽게 녹지 않았습니다. 한 번 식은 믿음은 죽 한 그릇으로 바로 데워지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저녁 어스름이 마당에 내려앉자 친척들과 이웃들은 하나둘 집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나가는 발걸음은 들어올 때보다 느렸습니다. 그들은 모두 마음속에 한 가지씩 생각을 안고 돌아갔습니다. 병든 이를 함부로 의심한 부끄러움, 달콤한 말에 속은 어리석음, 그리고 말없이 집을 지킨 서연의 단단함이 그 생각 속에 섞여 있었지요. 강노인은 마지막으로 대문 앞에서 서연 쪽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마당이 들을 말을 들었소.
서연은 희미하게 고개를 숙여 답했습니다. 밤이 되자 한씨 집은 오랜만에 조용해졌습니다. 사랑채의 웃음소리도, 창고문이 함부로 열리는 소리도, 낯선 발걸음도 사라졌습니다. 막수는 부엌 가궁이에 장작을 넣고 오래 불을 살렸습니다. 불빛이 낮은 천장에 흔들리며 번졌고 솥 안에서는 남은 죽이 천천히 끓었습니다. 서연은 방 안으로 돌아와 자리에 누웠습니다. 몸은 몹시 지쳤지만 마음 어딘가에서는 꽉 조여있던 매듭 하나가 풀린 듯했습니다. 집은 아직 상처 입었으나 적어도 더는 거짓의 손에 끌려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경은 그 밤 마루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서연의 방문 앞까지 몇 번 다가갔다가 다시 물러섰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어떤 말도 너무 가벼워 보였습니다. 마당의 흙, 창고의 빈자리, 제사상의 부족함. 서연의 야윈 얼굴이 모두 그의 가슴을 눌렀습니다. 뒤늦은 후회는 사람을 한순간에 늙게 만드는 법입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잃은 것이 월매의 거짓 웃음이 아니라 오래 곁에서 자신을 지켜주던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막수는 마지막으로 서연의 방에 들어와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되찾은 소미불은 아직 월매의 방 냄새가 조금 남아 있었지만 햇볕에 말리면 다시 제 냄새를 찾을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은 채 말했습니다. 막수나, 오늘 고생했습니다. 막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님께서 버티셨습니다. 서연은 아주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집도 사람도 하루에 다 낫지는 않습니다. 내일부터는 먼저 부엌을 따뜻하게 해야겠습니다. 그 말에 막수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바깥에는 별이 맑게 떠 있었습니다. 눈 녹은 물은 처마 끝에서 더디게 떨어졌고 마당의 어둠은 부드럽게 가라앉았습니다. 한씨 집은 하루 동안 많은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을 드러냈지만 그 부끄러움 덕분에 더 깊은 무너짐은 멈출 수 있었습니다. 서연은 깊은 잠에 들지 못하고 가끔 기침했으나 그 기침 사이에도 예전보다 덜 외로웠습니다. 부엌의 불씨가 다시 살아있었고 막순의 발걸음이 가까이 있었으며 닫힌 대문 안에는 오랜만에 낯선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월매가 떠난 다음 날 아침, 한씨 집 마당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밤새 내린 서리가 장독대 가장자리에 희게 앉아 있었고 부엌 굴뚝에서는 오랜만에 고든 연기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막수는 날이 밝기 전부터 아궁이에 불을 넣고 어제 남은 쌀을 씻어 묽은 죽을 끓였습니다. 예전처럼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지만 불길이 흔들릴 때마다 집안 깊은 곳에서 다시 숨이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서연은 방 안에서 그 연기 냄새를 맡고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한경은 그 아침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나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런 일은 막순이나 서연의 몫이라 여기고 돌아보지도 않았을 사람이었지요. 그는 빗물동이를 들고 우물가에 섰지만 안악들의 말소리가 갑자기 낮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물만 길어 서둘러 떠났습니다. 한경은 그제야 사람들의 눈길이 얼마나 무거운 벌이 되는지 알았습니다. 매를 맞지 않아도 큰 소리를 듣지 않아도 믿음을 잃은 사람은 마을 한가운데서 혼자 서 있는 법이었습니다. 그는 물동이에 물을 가득 채우고 돌아오다가 여러 번 멈추었습니다. 물은 생각보다 무거웠고 언소는 손잡이를 제대로 붙잡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몇 해 동안 새벽마다 이 길을 오갔다는 사실이 그제야 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문득 예전 어느 겨울 서연의 손등이 갈라져 피가 배어 있었는데도 자신은 바쁘다며
못 본 척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물동이가 흔들려 길에 물이 조금 쏟아졌습니다. 한경은 그 자리에 서서 오래 숨을 골랐습니다. 집에 돌아온 한경은 물동이를 부엌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막수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고개만 숙이고 물을 받아 솥에 부었습니다. 그 침묵이 한경에게는 꾸짖음보다 더 아팠습니다. 그는 서연의 방 앞까지 갔다가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방 안에서는 낮은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기침은 예전에도 있었지만 그는 이제야 그 소리 하나에 얼마나 긴 세월의 피로가 담겨 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한경은 스스로 할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논둑을 보러 나가고 소작인들에게 밀린 품깸을 갚기 위해 남은 돈을 헤아렸습니다. 월매에게 빼앗기거나 팔려나간 물건을 되찾는 일도 시작했습니다. 장터 중개인을 찾아가 무명값을 물고 천을 돌려받았으며 사라진 글그릇을 찾으러 먼 가게까지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이제야 정신을 차린 모양이군. 그 말은 쓰라렸지만 한경은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한경이 돌아다니는 사이 서연의 방에는 마을 사람들의 작은 마음들이 찾아왔습니다. 우물가의 안악 하나는 갓 담근 무김치를 조금 가져왔고 방앗간 아주머니는 보드라운 쌀가루를 건넸습니다. 예전 서연에게 도움을 받았던 젊은 어머니는 아이를 업고 와서 따뜻한 손난로처럼 데운 돌을 보자기에 싸주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오래 머물지 않고 조용히 다녀갔습니다. 큰마님, 얼른 기운 차리세요라는 말도 작게만 했습니다. 병든 사람에게는 큰 위로보다 조용한 온기가 더 깊이 스미는 때가 있습니다. 서연은 그 마음들을 받을 때마다 고맙다고 낮게 인사했습니다. 몸은 아직 많이 약해 한 번 일어나 앉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눈빛은 전보다 덜 쓸쓸했습니다. 그녀는 막순에게 받은 김치를 작은 접시에 덜어두고 찾아온 이웃들에게 나중에 꼭 보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막수는 그런 서연을 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님, 이번에는 받기만 하셔도 됩니다. 서연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받는 일도 사람의 도리라면 배워야지요. 저는 그동안 주는 법만 너무 오래 익혔나 봅니다. 강노인은 사흘 뒤 한씨 집에 다시 들렀습니다. 그는 낡은 집신 한 켤레와 부드럽게 고친 송버선을 들고 왔습니다. 한경이 마당에서 그를 맞자 강노인은 잠시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인과란 벼락처럼 한 번에 내려치는 것만이 아니오. 사람들이 예전처럼 보아주지 않는 눈길도 인과요. 한경은 그 말에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강노인은 더 꾸짖지 않았습니다. 이미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에게 긴 꾸짖음은 때로 남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뿐 이를 바로잡지는 못합니다. 한경은 그날 밤 서연의 방문 앞에 처음으로 오래 앉았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죽 한 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막순이 끓인 것이었지만 그는 직접 그릇을 받쳐 들고 식지 않게 품에 가까이 두었습니다. 문 안에서 서연의 기척이 들리자 그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소. 서연은 잠시 뒤 들어오세요 하고 답했습니다. 한경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의 등잔불은 낮았고 서연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을 마주하는 일이 그에게는 무엇보다 두려웠습니다. 그는 죽그릇을 작은 상 위에 올려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소. 그 말을 어제도 했고 오늘도 하고 싶지만 말만으로는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서연은 그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한경은 이어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킨 것들을 내가 너무 쉽게 여겼소. 밥상과 창고와 제사와 사람들의 마음까지 저절로 있는 줄 알았소.
그의 목소리는 낮게 떨렸습니다. 서연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부엌에 장작 타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마침내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집은 말로만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누가 아픈지 살피고, 누가 굶는지 묻고, 문이 제대로 닫혔는지 매일 보아야 따뜻해집니다. 한경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숨을 고른 뒤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 용서라는 말을 쉽게 꺼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집을 원망으로만 채우고 싶지도 않습니다. 한경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그제야 용서란 달라고 해서 받는 물건이 아니라 오래 갚아가야 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한경은 서연에게 용서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벽이면 마당을 쓸고 막순에게 그날 해야 할 일을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빗자루질도 서툴러 먼지만 일으켰고 장작을 패다가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막수는 못 본 척하며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장작은 결을 보고 쪼개야 합니다. 쌀은 많이 씻는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제사 그릇은 닦기 전에 마음부터 낮추어야 합니다. 그 말들은 살림의 가르침이면서도 한경에게는 사람의 도리를 다시 배우는 글자 같았습니다. 봄 기운이 조금씩 마을에 내려왔습니다. 눈 녹은 물이 논두렁 아래로 흐르고 마른 풀 사이에서는 아주 작은 푸른빛이 올라왔습니다. 한경은 소작인들과 함께 막힌 물길을 터주었습니다. 진흙이 옷에 튀고 발은 얼었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소작인들은 처음에는 어색하게 그를 대했으나 하루 이틀 함께 일하며 조금씩 말을 건넸습니다. 오래보리는 늦었지만 아주 망한 것은 아닙니다. 그 한마디에 한경은 마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도 논도 늦게라도 돌보면 아주 죽지는 않는 법이었습니다. 서연의 병도 하루아침에 낫지는 않았습니다. 밤이면 여전히 기침이 났고 바람이 차면 손끝이 식었습니다. 그러나 방 안에는 전보다 따뜻한 물이 자주 놓였고 약탕은 제때 끓었습니다. 한경은 의원에게 다시 약초를 물어왔고 막수는 오래 끓인 죽에 들기름 한 방울을 떨어뜨렸습니다. 서연은 조금씩 더 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에는 창가에 기대어 마당의 햇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약했지만 닫힌 겨울 문틈으로 들어온 첫 봄비처럼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씨 집을 다시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흉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다시 설 수 있는지 살피는 눈길이었습니다. 우물가에서는 큰마님이 오늘은 마당에 잠시 나왔다더라 는 말이 돌았고 방앗간에서는 한경이 직접 쌀가마를 옮겼다더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사람들의 말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예전의 날카로움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사람은 잘못으로 무너질 수 있으나 무너진 뒤 매일 고개 숙여 쌓는 모습을 오래 보면 아주 조금씩 다시 마음을 열기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맑은 날 서연은 막순의 부축을 받아 안채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마당에는 아직 찬바람이 남아 있었지만 볕은 따뜻했습니다. 장독대 위에는 겨우내 덮였던 짚이 걷혔고 빈 항아리 속에 감춰두었던 나무암도 다시 방안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대문, 우물에서 가져온 물동이, 부엌 굴뚝, 빨래가 걸린 줄까지 모두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래 병상에 누워있던 사람에게 제 마당을 다시 밟는 일은 작은 귀향과도 같았습니다. 막수는 서연이 지치지 않게 방석을 놓아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앉아 햇살을 받았습니다. 그때 한경이 논에서 돌아와 대문 앞에 섰습니다.
그는 서연이 마당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놀람과 기쁨, 미안함이 얼굴에 한꺼번에 떠올랐지요. 그는 가까이 다가오고 싶었지만 서연이 먼저 눈길을 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서연은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손을 씻고 들어오세요. 흙 묻은 손으로 집안 그릇을 만지면 안 됩니다. 한경은 그 말에 이상하게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 말은 예전과 같은 꾸중이었고 예전과 같은 살림의 말이었습니다. 한경은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 옆 물동이에서 손을 씻었습니다. 막수는 부엌 안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작게 웃었습니다. 오래전에 한씨 집이 완전히 돌아온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올바른 말이 다시 마당에 울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날 오래 앉아있지 못하고 방으로 돌아갔지만 그 짧은 시간만으로도 집안 사람들의 마음은 한결 밝아졌습니다. 때로 회복은 큰 잔치가 아니라 병든 사람이 문턱을 넘는 작은 걸음으로 시작됩니다. 며칠 뒤 한경은 팔아버린 카라를 되찾아왔습니다. 흠이 조금 생기고 빛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막순이 재를 묻혀 오래 닦자 다시 은은한 빛이 올라왔습니다. 서연은 그 그릇을 받아들고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흠이 생겼군요 하고 그녀가 말하자 한경은 얼굴을 숙였습니다. 서연은 손끝으로 그 흠을 만지며 이어 말했습니다. 흠이 있다고 버릴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부터는 더 조심히 다루어야겠지요. 그 말이 그릇을 향한 것인지 사람을 향한 것인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봄비가 한 차례 내린 저녁, 한씨 집 부엌에서는 오랜만에 작은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화려한 음식은 아니었습니다. 보리밥에 된장국, 무김치, 말린 나물을 볶은 것, 그리고 이웃이 가져다 준 작은 생선 한 토막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상은 깨끗했고 그릇은 제자리에 놓였으며 따뜻한 김이 차분히 올라왔습니다. 서연은 방 안에서 조금 나와 부엌 가까운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경은 가장 늦게 앉았고 막수는 처음에는 물러나려 했지만 서연이 함께 먹자고 불러 한쪽에 조심히 앉았습니다. 밥상 앞에서 한동안 아무도 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작은 소리, 장작이 타며 내는 소리, 밖에서 비가 처마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부엌을 채웠습니다. 그 조용함은 예전의 답답한 침묵과 달랐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모르지 않지만 오늘만큼은 따뜻한 밥을 함께 삼키며 다시 살아보려는 침묵이었습니다. 서연은 국을 한 숟가락 먹고 막순에게 말했습니다. 간이 좋습니다. 막순은 그 짧은 칭찬에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한경은 밥을 먹다 말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내일은 강노인께 집신값을 제대로 드리고 오겠소. 지난번에 그냥 받기만 했으니 마음이 무겁소.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혜는 늦어도 갚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보다 손이 먼저 가야 합니다. 한경은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예전이라면 충고로만 들었을 말이 이제는 길을 알려주는 등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집안의 따뜻함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강노인은 그 뒤로도 가끔 한씨 집을 지나며 마당을 살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한경이 장작을 쌓는 모습을 보고 낮게 웃었습니다. 이제 결을 조금 보는구려. 한경은 부끄럽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노인은 서연의 방 쪽을 향해 작은 꾸러미를 건네고는 말했습니다. 큰마님께 전하시오. 사람은 추운 겨울을 지나야 제 손에 남은 온기가 누구의 것이었는지 압니다. 그 말은 길지 않았지만 한경의 가슴을 오래 데웠습니다. 그는 그날 밤 그 말을 서연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서연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지나간 겨울을 떠올렸습니다. 닫힌 대문 소리,
빼앗긴 이불, 식은 약사발, 사랑채에서 들려오던 웃음소리, 그리고 제삿날 마당에 모였던 사람들의 눈빛까지 모두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아픔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것이 더는 그녀를 혼자 짓누르지는 않았습니다. 진실이 드러났고 집은 다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낮게 말했습니다. 겨울이 길었으니 봄에는 불씨를 더 아껴야겠습니다. 한경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한씨 집은 조금씩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창고에는 다시 물건이 쌓였지만 서연은 예전보다 더 꼼꼼히 나눔의 몫을 따로 두었습니다. 힘들 때 도움받은 집은 다시 힘든 사람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하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한경은 그 말을 따라 장터에서 돌아올 때마다 강노인에게 쌀이나 장작을 조금 전했고 우물가의 가난한 집에도 남는 무청을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며 조심스럽게 다시 인사를 건넸습니다. 잃은 믿음은 한 번에 돌아오지 않았지만 작은 행실 위에 천천히 새싹처럼 올라왔습니다. 서연은 완전히 건강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더는 혼자 병을 견디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밤기침이 나면 막순이 따뜻한 물을 가져왔고 한경은 문 밖에서 기다리다 필요한 것을 물었습니다. 서연은 때로 괜찮습니다 하고 말했지만 한경은 그 말만 믿고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등잔불이 낮아지면 심지를 고쳐주고 문풍지가 들뜨면 다시 붙였습니다. 아주 작은 일들이었지만 서연은 그 작은 일들을 통해 사람이 정말 달라지려 애쓰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늦봄 저녁, 마을에는 부드러운 안개가 깔렸습니다. 논물에는 하늘빛이 흐리고 개구리 소리가 먼 곳에서 낮게 들려왔습니다. 한씨 집 마당에는 빨래가 다 거치고 장독대 옆에는 막순이 널어둔 고추씨가 작은 바구니에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문가에 앉아 바람을 쐬었습니다. 한경은 마당 끝에서 부러진 빗자루를 고치고 있었고 막수는 부엌에서 저녁국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때 모든 것이 무너질 뻔했던 집에는 그 평범함이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에는 따뜻한 보리밥과 된장국, 봄나물, 그리고 작게 부친 전이 올랐습니다. 한경은 서연 앞에 국그릇을 놓으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뜨거우니 천천히 드시오. 서연은 그 말을 듣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을 말이었지만 이제는 그 말 안에 지난 시간의 후회와 조심스러운 마음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서연은 숟가락을 들기 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집이 따뜻하려면 불을 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지켜야 합니다. 막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인 채 웃었습니다. 한경은 눈시울을 붉히며 그리하겠소 하고 답했습니다. 밖에서는 저녁바람이 대문을 가볍게 흔들었지만 예전처럼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부엌의 불은 작지만 고르게 타고 있었고 솥뚜껑 사이로 김이 부드럽게 새어나왔습니다. 서연은 한 숟가락 밥을 천천히 삼켰습니다. 몸은 아직 약했으나 마음은 오래간만에 조용했습니다. 원망의 밤을 지나온 사람만이 아는 깊은 고요가 그녀의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그 뒤로 마을 사람들은 한씨 집 이야기를 오래도록 전했습니다. 병든 아내를 버리고 달콤한 말만 따라간 남편이 어떻게 제 집의 문턱에서 부끄러움을 배웠는지, 병든 몸으로도 집의 숨결을 놓지 않은 여인이 어떻게 무너지는 살림을 붙들었는지 말입니다.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월매의 욕심을 무서워했지만 나중에는 서연의 조용한 마음을 더 오래 기억했습니다. 어른들은 우물가에서 말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버리면 복도 그 사람을 따라 나가는 법이지. 세월이 더 흐른 뒤에도 한씨 집 부엌에는 저녁마다 작은 불이 켜졌습니다. 서연은 때때로 기침을 했지만 마당에 어느 곳에 바람이 드는지 어느 장독을 먼저 열어야 하는지 여전히 알고 있었습니다. 한경은 더 이상 그 돛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고 막수는 부엌 한쪽에서 조용히 집의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어느 고요한 밤, 서연은 닫힌 대문을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불씨가 남아있으니 이 집은 괜찮습니다. 그 말과 함께 밤은 부드럽게 내려앉았고 한씨 집의 굴뚝 연기는 달빛 속으로 천천히 흩어졌습니다.